네, 이렇게 문체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 보조금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셔틀콕을 추가로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부적절하게 쓴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한편 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했던 안세영 선수가 오늘 귀국 후 처음 공식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스포츠 관련 내용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저희 연합뉴스 TV가 단독으로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드민턴협회가 이른바 셔틀콕 페이백 횡령 배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인지부터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용품 후원사와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용품 후원사에서 1년간에 이제 계속 그 셔틀콕 같은 장비들, 라켓 뭐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하는데 셔틀콕을 계약서에 그 적시된 것보다 30%더 많은 분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30%는 그 협회 뭐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회 장부에 기재되지 않았으니까 회장과 임원들끼리 알고 그리고 그것을 회장이 임의대로 나눠줬다는 의혹과 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서 나왔습니다만 대한배드민턴협회가 90차 이사회를 열었을 때 일부 이사들이 크게 반발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때 김태규 회장은 잘 처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면서 유야무에 넘어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스포츠 공정위에 김태규 회장을 일부 그 배드민턴 협회 임원들이 뭐 제소하기도 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협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페이백은 존재한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건 사실로 드러났으니까 페이백 추가로 받은 건 맞다. 추가로 받은 건 맞다. 근데 우리가 뭐 그걸 부적절하게 사용한 건 아니다. 제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증언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앞서 연합뉴스 TV가 뭐 연합뉴스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만 속기록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또 속기록은 있어요. 근데 이 회의의 속기록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으라. 우리는 적법하게 사용했다. 문제될 소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투명한 절차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과연 투명한 절차인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체부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조사를 하겠다라는 부분인 것이고 오늘 또 마침 안세영 선수가 귀국하고 처음으로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올림픽 선수단을 이제 격려하는 만찬 자리인데 물론 큰 행사입니다만은 여기서 또 안세영 선수가 혹시 어떤 발언을 또 내놓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뭐 분위기를 봤을 때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안세영 선수가 발언을 자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앞서도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겠다. 자신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작심 발언을 하는 바람에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동안 땀 흘리고 수고한 선수들이 가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도 역시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격려하고 그 가족들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안세영 선수가 어떤 발언을 하게 된다면 모든 언론의 주목은 그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또 선수들이 축하받고 환영받을 기회를 빼앗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세영 선수가 오늘은 발언을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앞서 어쨌든 배드민턴협회가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 좀 안세영 선수가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좀 조사가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원한다면서 참석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체부 차관이죠. 이제 장민환 차관을 만나서 좀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장민환 차관이 선수생활을 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생활을 했고 또 선수촌에서의 합숙 훈련을 계속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와 여러 가지 이제 경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데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번에 문체부는 어떻게 보면 안세영 선수를 먼저 만나서 물론 그 투트랙으로 한쪽에서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이런 그 페이백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회계 장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장민환 차관이 직접 안세영 선수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어떻습니까? 진상조사위부터 끓이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는 심지어 문체부에서 정관 위반이다.
이사회 결의가 아니라 회장이 단독으로 이렇게 꾸리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비판, 정통성 문제까지, 정당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세영 선수가 아닌 감독과 코치를 먼저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안세영 선수를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세영 선수는 그전부터 진상조사,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행동보다는 진솔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안세영 선수가 원하는 대화의 장을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원하지 않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뭐 문체부는 안세영 선수와 대화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 이 점에서 양측의 이제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앞으로 이런 그 모습으로 인해서 안세영 선수는 문체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진상조사위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진상조사위는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서울올림픽에서 유도 금메달리스트를 딴 김재엽 선수가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안세영 선수를 보면은 과거에 나를 보는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는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김재엽 전 감독 같은 경우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네. 근데 죄송합니다. 예전에 감독을 하던 시절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윤동주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소위 말해서 석연치 않은 판정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 탈락하게 되는데 눈물을 쏟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직후에 김재엽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 유도계는 용인대 판이다. 용인대가 다 지락펴락하고 있다. 용인대의 파벌과 카르텔을 퇴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한유도연맹으로부터 제명된 그러니까 거의 뭐 퇴출되고 유도계에서 퇴출되고 협회에서 주는 연금도 박탈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당시에 김재엽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은 88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국민적 영웅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유도계에 어떻게 보면 골마 있는 치부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올림픽 때 사실 아무 발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강국에 CF 러브콜이 쏟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세영 선수가 자신이 마음에 담아왔던 그리고 대한민국 스포츠계 그리고 배드민턴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쏟아냄으로써 용기 있는 행동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김재엽 전 감독 입장에서 본다면 안세영 선수의 이 행동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과거에 자신이 떠오르는 자신을 보는 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예, 김재엽 전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사실 그 파장이 엄청 났었는데 엄청났죠 그때. 예, 지금 당시 어쨌든 김재엽 전 감독은 감독인 신분이었고 네.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금 현역 선수지 않습니까? 세계 랭킹 1위의 선수고 대회에 지금 계속해서 참가를 해야 되는데 이번 달만 해도 당장 모든 대회에 불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좀 선수 생활에도 좀 지장이 있을까 우려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그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규정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원래 이제 국제 배드민턴 대회는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대회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안 돼요. 대한배드민턴 협회가 국가대표로서 활동하는 만 27세까지 여성 선수는 국가대표로서만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를 하려면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선수촌에 들어가야 되고 대표팀 예. 감독님 그리고 협회의 지시 그리고 협회의 그 어떻게 보면 협회 규정대로 한다면 그거 안 고쳤으니까 네. 복종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대표팀에 복귀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어떤 해결책을 찾은 이유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럼 당분간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또 말씀이시군요. 실제로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올림픽 시즌이 막 끝났고 네. 부상도 있기 때문에 좀 그 치료와 휴식에 전념할 필요도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리올림픽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네. 싶은 것이 이번에 파리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대한체육회에서는 우리나라 이번에 금메달 5개 정도가 네. 예상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부 자료를 봤더니 최대 16개의 금메달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있었다고 해요.
5개와 16개는 이제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 실제로 이게 이렇게 축소가 돼버린다면 우리 어떤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후원의 기회도 날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좀 났고 왜 5개라고 발표를 했던 걸까요? 안 그래도 그 대한체육회가 5개 그리고 종합순위 15위 올림픽 직전에 발표를 했을 때 이 예상 성적을 발표했을 때 너무 축소한 거 아니냐, 너무 줄여놓은 거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회장단이 괜히 그 책임을 면피하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예. 본인들의 지적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숫자를 줄인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왔었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네, 너무 나왔는데 근데 이후에 이기용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가 갖고 있는 분석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상한 거다. 예상은 문제가 없었다. 우리 선수들이 잘해준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솔직히 저는 좀 실망했거든요. 대한체육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일본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20개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5개 예상해서 13개 나왔다.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가 이렇게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반중이. 그 얘기이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내부 자료가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내부 자료를 봤을 때 처음에 내부 자료에서는 16개 금메달을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안도의 한숨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가 그렇게 무능하진 않구나. 이렇게 이제 안심을 하게 됐는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체육회가 이번에는 좀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예상을 낮게 잡고 그 본인들의 치적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이에요. 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직전에 올림픽이 열리는 해 혹은 뭐 그 전부터 금메달이 예상된다. 대한체육회에서도 금메달 유력 후보로 보고 있다. 이런 기사 한 줄이 나오게 되면요. 중요하죠. 요즘 선수들은 에이전시가 다 있습니다. 에이전시들이 그 기사 들고 각 기업들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걸 광고 모델로 섭외해요. 광고 모델 그 CF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이번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도 메달이 예상되던 오상욱 선수 그리고 신유빈 선수 그리고 이런 선수들은 실제로 CF를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메달을 딴 선수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네. 5개 중에 들어가는 선수들 혹은 인기 있는 선수들 몇 명만 경제적 기회를 받았는데 대한체육회가 만약에 정확하게 예상을 해주고 올림픽에 대한 붐업을 그 앞장섰다면 더 많은 경제적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선수들에게 주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솔직히 언론도 5개 종합 15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합순위 15위 이렇게 얘기하니까 관심이 좀 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16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역대 최다에 도전한다. 그래서 관심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만큼의 선수들에게 또 응원도 더 많이 쏟아질 수 있고 이런 거는 대한체육회가 좀 잘못 생각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우리 선수들이 이번에 어쨌든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 그에 좀 마땅한 보상이나 아니면 지원들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 부분들을 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좀 화제를 바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좀 눈길을 끈 선수들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사격의 이 김혜지 선수입니다. 일론 네. 머스크가 동영상을 통해서 뭐 영화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극찬을 남기기도 했는데 지금 연예 매니지먼트사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스포츠 매니지먼트사도 아니고. 좀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스포츠 매니지먼트나 연예 매니지먼트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가 좀 많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예. 그 연예 네. 매니지먼트와 스포츠 매니지먼트라고 했는데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요즘 스포츠 선수들도 워낙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광고에 활발하게 뭐 참여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임시현 선수도 양궁의 임시현 선수도 하보 찍었더라고요. 그런 예. 것처럼 요즘은 그 연예 매니지먼트와 스포츠 매니지먼트가 좀 이렇게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연예 매니지먼트가 계약을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김혜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정말 베테랑이거든요. 사격 뭐 대회 출전 일정이라든지 이런 관리 같은 거는 본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만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될 거고 대신에 연예계는 전혀 낯선 영역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김혜지 선수 본인 말로는 본인은 어차피 무엇을 해도 사격 선수라는 꼬리표 타이틀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신이 연예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조만간 또 루이비통과의 하보 촬영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루이비통과 하보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할 때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사진이 나왔을 때 하보들이 나왔을 때 이럴 때마다 김혜지 선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진이 나오겠죠. 네. 언론에. 예. 그때 앞에 붙는 게 뭐겠습니까? 사격 선수.
뭐 이런 그 일론 머스크가 극찬한 사격 여제 뭐 이런 타이틀이 붙잖아요. 그러면 김혜진 선수가 볼 때는 이게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사격을 비인기 종목이고 비인지 종목에 가까운 사격을 좀 더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연예 매니지먼트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을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요.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결승에 올라간 학교가 정해졌는데 굉장히 좀 눈길을 끄는 게 이제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결승에 올랐더라고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이 교토국제고라는 곳이 어떤 학교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교토국제고는 1947년에 제일 한국인들이 한국 그 아이들 그리고 민족 교육을 위해서 세운 한국계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는 제일 한국인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 상징이었어요. 그런 학교였는데 이 학교가 20년 전에 야구부를 창설했습니다. 야구부를 창설했고 20년 만에 일본 여름 고시엔 결승 무대를 밟게 됐어요. 일본의 고시엔은 너무 유명한 대회잖아요. 전국 야구 선수권 대회인데 이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가 봄에 고시원이 있고 여름에 고시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곳이 바로 여름의 고시엔입니다. 몇 개 정도 학교가 모이나요? 일본 내 모든 학교들이 다 출전을 원하지만 40개 정도의 학교가 44개 정도의 학교가 본선에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의 뭐 야구부 숫자는 수천 개가 넘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런 속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예. 교토국제고 같은 경우에서 일본에서 여름 고시엔에 대해서 한번 좀 의미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여름 고시엔은요. 고시엔 본선 출전만을 가지고도 동문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자랑합니다. 근데 예. 결승 무대에 섰다? 예. 이거는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토국제고가 일본 여름 고시엔의 결승전 무대에 선다는 것은 제일 한국인, 한인 동포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안겨줄 수 있는 일이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예. 또 하나가 뭐냐면 고시엔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양 팀의 학교에 교과를 제청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이긴 팀이 마지막에 경기 끝난 후에 다시 교과를 제청합니다. 이 장면은 NHK, 일본의 국영방송인 NHK를 통해서 전국에 송출이 되는데요. 교토국제고의 교과는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의 옛적 꿈자리라는 저 한국어가 교과입니다. 예. 한국어 교과를 부르게 되는 건가요? 일본 고시엔 무대에서 그리고 NHK를 통해서 전국 일본 전역에 한국어로 된 노래 교과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저 노래, 저 교과를 고시엔 무대에서 듣게 됐을 때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거든요. 감동해서. 네. 그런데 이게 결승 무대입니다. 결승 무대에서 그리고 사실 일본에서 20년 만에 그리고 저 학교의 야구부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20년 만 창단 20년 만에 고시원 결승 무대 여름 고시원 결승 무대 올라가는 학교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 드뭅니다. 예. 기적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일 한국인들의 자부심이자 기적의 상징으로 교토국제고가 우뚝 서게 된 이번 여름 고시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승전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준비한 부분 다치지 않고 멋지게 보여주기를 지금까지만 해도 바라보겠습니다. 너무 잘해줬어요. 예, 맞습니다. 좋은 결과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